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뉴스들 많이 보시죠? 건설사 연쇄 법정관리 4월 위기설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은 작년에도 많았고요. 재작년도 많았죠. 그러니까 2023, 24, 25년 좀 몇 년째 이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약간 오늘 이 영상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법정 관리라는 게 이제 저는 합법적인 돈 떼먹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회사가 많이 어려워지면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워크아웃이 있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법정 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고, 그리고 그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환을 못 하는 거죠. 누구에게 또 지급할 돈이 있을 때 못 주는 게 그런 상황이 이제 부도고 또 회사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는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 돈 받을 사람들이죠. 이 채권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회사가 정말 너무 어려운데 채권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살아날 것 같다. 그러니까 채권자분들이 좀 도와달라 하면은 이제 채권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케이가 되면 이 회사에 이제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뭐 좀 회사의 잉여 자산, 그러니까 쓰지 않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혹은 이제 월급이라든가 인원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제 조정을 하면서 채권자가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정상화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워크아웃이고, 최근에 이제 계속 말 나오는 거는 오늘의 얘기인 법정 관리죠. 이 법정 관리는 뭐냐면 그냥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냥 결정을 해줘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법원까지 안 가고 이렇게 민간끼리 채권자랑 합의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기사 보면은 워크아웃 그냥 안 하고 그냥 법정 관리로 바로 들어가죠. 요게 이제 뭐 100% 그러진 않겠지만 사실은 조금 저는 안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기사죠. 3월달 기사입니다. 신동아 3부 토건 다음은, 그래서 이제 건설사 도미노 부도 위기 확산이라고 해서 이제 좀 안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기사도 한번 보시면 감당할 수준 넘어서더니 결국 4월에 대형 도미노 공포. 그래서 이제 뭐 열흘 만에 6곳이 법정 관리를 이제 신청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기사들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가 지금 보면 뭐 신동아, 대저, 삼부, 안강, 대우조선해양 뭐 쭉 있어서 벽산 엔지니어링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제 기억에 신동아 건설도 옛날에도 한번 했었죠. 법정 관리. 그리고 다시 풀렸다가 지금 또 신청한 거고요. 벽산도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주는 거와 안 받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아주는 경우는 지속 가능 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살려두는 게, 살려둬서 쭉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요게 크다고 생각하면 살려주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냥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냥 다 재산 팔고 매각하고 그냥 청산을 하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럼 청산 이익이 크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날려버립니다, 회사를.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제 그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뭐 정부라든가 사회적으로 이런 이제 불경기가 오면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실업입니다. 실업. 당연하죠. 실업자가 되는 걸 가장 무서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지속 가능성도 당연히 보지만, 또 하나는 고용을 봐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회사가 없어지면 너무 많이 양산이 되니까 이 고용을 봐서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그 근로자가 많으면 조금 애매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웃겨요. 왜냐면 물론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실업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애매해도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건설사는 아니지만 홈플러스죠. 지금 진행 중이죠.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면 이게 그냥 나 법정 관리 해줘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정 관리 신청할 때 나는 어떻게 자구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살려볼 테니까 일단 좀 도와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법정 관리 신청하면 그 홈플러스가 낸 자구안에 따라서 법원에서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제 심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과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단 하루 만에 1일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냥 받아줬어요. 왜 받아줬냐면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2만인가 3만 명이 되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가족까지 합치면은 거의 1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면은 협력업체 또 납품업체까지 따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관련이 돼 있죠. 이거를 법원이 안 받아줬다. 그냥 회사를 없애버리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냐. 다 실업자 되는 겁니다.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를 한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말이 많은데, 요거에 관한 이제 재밌는 이제 옛날 얘기들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최근 뉴스예요. 이제 녹색경제신문에 이제 문홍주 기자님이 이제 한 기사 중에서 일부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것인데, 최근 중견, 중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며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건설사가 일부러 법정관리 카드를 활용해 공사비 조정을 시도하거나 채무를 탕감받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건 명백한 기업 윤리라고 말했다. 윤리 문제라고 말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최근입니다. 이게 또 이제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법정관리 악용했던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2009년이죠. 요거는 2009년 4월 7일에 워크아웃 업체 법정관리 악용 막는다 돼 있고, 또 그 다음 옛날 게 보면은 2014년 유병원 일과 법정관리 부채 탕감 수단으로 악용 돼 있죠. 2020년에도 당장 갚을 돈부터 막아보자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기업들 돼 있습니다. 2024년에도 또 이런 기사가 있죠.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라는 거에 악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전라도 지방의 중견 건설사가 제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면은 약 7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큰 건설사를 운영하는 회장님께서 우리가 실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7억 원이 없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정말 급하다 그러면 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저렇게 많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주위에 다 돈 있으신 분들밖에 없어요. 이게 뭐 70억이다 이러면 좀 생각을 해보고 뭐 고민이 되겠지만 70억, 700억 막 이러면 근데 7억이에요. 7억이면 빌릴 수도 있을 거고요. 제 생각에는 개인 재산으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개인 재산 써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걸 막더라도 이 다음에 이제 계속 다가오는 채무들이 이제 많아서 이것까지 못 막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못 막으니 7억부터 그냥 터트리자 이랬을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7억 갖고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 다음 기사로 제일건설 채권단 입주민 부도과정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제가 봐도 의심스러운데 이게 돈 빌려주거나 관계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의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왜 채권단들이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쌍용차 아시죠? 쌍용차가 이제 법정 관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 했어요. 두 번 이것도. 처음에 한 번 해서 이제 됐다가 이제 다시 또 한 번 했다가 지금은 이제 KGM 모터스라고 하죠. KGM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이제 법정 관리가 끝날 시점에 법원에서 아까 법원이 다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채권단,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니들이 받을 돈이 총 보니까 1,000억이네. 1,000억인데 우리가 법원에서 모든 이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이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해보니 줄 수 있는 돈이 여기 보면 6.79% 돼 있죠. 67억 9천만 원을 줄게. 요거 채권단 니들이 나눠 가져.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내가 100억 원어치 납품을 했으면 6억 7천만 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빚은 없어져요. 탕감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우리 이제 개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용에서 보면은 개인 파산 신청 같은 거 하면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법정 관리도 이제 회사에 이런 거를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단들이 채권단 반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6.79%라니까 너무 말도 안 된다. 올려줘라.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이거 받으면 받으나 마나 우리는 망한다. 왜 우리가 납품한 금액이 있는데 100억 납품해서 6억 7천 받는데 어떻게 이거 갖고 우리가 회사가 살아날 수 있냐. 나머지는 다 손실인데. 이런 얘기 당연히 하겠죠. 채권단들은. 이 채권단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은행도 있고 당연히.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채권단들은 보통 협력업체가 많습니다. 하청이죠, 하청. 협력업체가 많으니까 이 협력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나중에 협의를 해서 10몇 프로까지 올려줬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는 못했죠. 왜냐면 이때 KGM이 우리가 최대한 줘봐야 그 정도야. 안 그러면 우리 인수 안 해. 라고 이제 법원에 얘기를 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쌍용차를 KGM에게 넘기기 위해서 채권단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자, 이것만 봐도 내가 회사가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은데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 하청업체, 은행, 기타 많은 채권자 이런 빚을 법원이 고용 유지를 위해서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워크아웃을 하면은 채권단이 이 본인들의 돈을 받기 위해서 직접 이 회사에 간섭을 한다고 했죠. 간섭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경영진 니들이 운영을 잘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월급 반으로 깎자. 저기 쓸모없는 저런 것들 다 처분하자. 뭐 혹은 뭐 근로자도 줄여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은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회사를 그렇게 하겠죠.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법정 관리를 하면 법원이 하잖아요. 법원이 하면 법원분들은 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을 못합니다. 그죠? 이 회사 경영을 못하기 때문에 경영단을 대리인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이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이 사람을 외부에서 선정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이 외부의 분이 A라는 회사에 들어왔어요.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법정 관리에 대해서. 근데 이 외부인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파악하고 이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보통. 그럼 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잘 아는 기존 경영인이라고 돼 있죠.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법정 관리가 되면 빚은 탕감되고, 그죠? 빚은 탕감되고, 여기 보면 경영권도 보존되고, 월급 이런 거 안 줄어듭니다. 돈 다 받고 있어요. 그죠? 자, 빚이 탕감되면은 하청업체, 지금 뭐 홈플러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투자자, 하청업체, 뭐 은행, 이런 데서 이제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법정 관리가 요즘 이제 좀 말이 많이 나오니까 건설사들이 다 죽어가나 보다. 물론 엄청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 건설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이 건설사 외에 협력업체들이 더 빨리 죽는다. 협력업체가 더 빨리 망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 법정관리 때문에 이 본 회사보다는 협력업체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채권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본다. 이런 걸 한번 아셨으면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로 제가 과거 영상 중에 보면 PF 문제, 사실 여기 제일 크거든요. 요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건데 이 PF 문제를 터뜨리는 게 좋지 않나. 작년에 아마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과거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건설업이 정말 안 좋았을 때도 PF가 물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건설사들 다 그냥 부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 건설사가 생기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또 잘 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좀 질질질질 끌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고 있죠. 요거와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런 뭐 수많은 법정관리 이런 문제, 그 부도 문제, 요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난번 영상에서 나왔던 다주택 중과 사실은 요 부분이 빨리 해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죠. 왜냐하면 대부분 현재 건설사들이 지방 건설사가 많거든요. 지방 건설사들이 지방의 미분양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택 중과가 하나의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정부가 규제를 조금씩 해제를 하지 않을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좀 긴 영상이 됐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